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 관리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위로를 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나눠주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방향성과 올바른 방법을 파악해야 감정으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 사람이든 남의 감정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미 지친 사람이든 이 책을 읽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 속의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기분이 나빠지면 폭식하는 이유. 다이어트에 이별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그냥 불타는 연애 한 번 하고 헤어지면 밥은커녕 물 생각도 없어질걸? 그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겠지. 절대 못해. 나는 차이면 하루 종일 먹기만 할걸? 하루 종일 먹는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기분이 안 좋으면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과자며 초콜릿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치운다.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몸의 문제만이 아니다. 폭식을 하고 나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심하면 음식을 먹은 뒤 토를 하거나 설사약을 먹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사람도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관성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또 넣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인 허기를 몸의 허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인 식탐이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음식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음식이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해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폭식은 식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마음속 가득한 공허함 때문이다. 감정적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내면의 공허함이 강하게 반응한다. 이때 먹는 행위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구멍을 음식으로 채우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심심할 때도 화가 날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기분 전환을 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생리적인 배고픔과 감정적 공허함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무조건 먹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라면서 상실감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의 공감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마다 손쉽게 기분을 풀어주던 것이 음식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뇌에서 흥분과 행복의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분비량이 늘어난다.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감정적 허기가 느껴질 때 음식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짜 배고픔으로 인한 감정적 식사가 오래 지속되면 통제력을 잃기 쉽다. 언제 무엇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또 얼마나 먹을지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력을 잃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배가 고픈지 판단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프다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단지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적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당장은 일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그제서야 마음의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질 것이다. 먹는 것으로 기분을 풀려는 습관은 우리가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사람은 화를 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결혼과 가족생활 영역에 세계적 권위를 가진 상담가 게리 체프먼은 인간관계에서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 스스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화와 내가 분리된다. 그러면 욱하는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둘째,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한다. 분노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람들이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말이나 몸으로 화를 내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2가지 방법은 모두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느끼면 먼저 진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난 뒤에
다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셋째,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우리는 뭉뚱그려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따로 있다. 만약 당신의 지인이 친부를 이용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치자. 당신은 지인이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따라가 보면 당신은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넷째,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모두 적은 다음 혼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진다. 하나는 깊은 애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아예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화내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미리 잘 고민해 두어야 한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화를 내지 말고 바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자.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건설적인 조처를 취한다.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선택했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이때 괜히 자신의 거침없는 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편안한 마음과 온화한 태도는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도저히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면 화를 내다가 상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떠올려보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기억이 있다면 서로 화를 돋우는 일을 꺼리게 되고 쉽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일에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제대로 화내고 분노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분노는 에너지가 되어 나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는 당신에게 가면성 우울증. 가끔씩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꾸만 세상이 싫어진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의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와 달리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며 어두운 그늘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유머러스하고 정이 많으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도 있다. 가면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꺼리는데 나는 밝고 재밌는 사람이며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일종의 캐릭터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길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즐거운 척 연기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겨냥하는 무기다. 이미 웃는데 지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우울하다는 건 나약하다는 의미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면 날 어떻게 보겠어. 절대 내가 우울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나마 웃고 있어야 날 좋아해 줄 거야. 웃지도 않는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날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고. 그들은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무시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실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일이지만 가면성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다. 마음에 빗장을 걸어버린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따로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친구의 비밀 상담소가 될지언정 자신의 속마음은 조금도 털어놓지 않는다. 털어놓고는 싶지만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선뜻 시도하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더니 나에게 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